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건 중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196건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네, 새로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서 청와대와 국회 또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그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들 중에서 미공개 문건 196건을 공개했습니다. 단시간에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방대한 양이라고 했는데 두 분도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유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글쎄 저도 어제 언론을 하겠습니다. 통해서 접했을 때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경악하고요. 예. 참담한 느낌까지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담하다는 건 우리 사법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인권의 최후 보루고 예. 또 한마디로 백성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법부가 자신들의 상고법원이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입각한 위에서 이런 전방위적 로비를 벌이고 또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나고 그 외에도 뭐 정보기관처럼 모든 첩보를 다 수집을 해서 이 사법부 본래의 위상과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문건이 나오니까 이 경악과 함께 참담한.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땅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우리 사회의 또 과제로 국민들에게 또 무거운 과제를 또 하나 던져준 것 같아요. 네. 강 변호사님은 또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어제 그 공개되고 나서 삼권 분립이 참 이 말 자체가 무색하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상고법원을 대법원이 이렇게 입법 추진 전략 이렇게 할 때 대한민국 공보이사를 맡고 있었고요. 사실은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상고법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상고법원이 우연적 발상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원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고법원에 이렇게 전방위적 로비를 통해서 상고법원을 추진하려 했던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은 사법의 독립이라고 하는 어떤 대의를 가지고 법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론도 비판을 삼가하고 말이죠. 그리고 권력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큰 하나의 그 태제로 삼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사법의 독립을 해쳤다는 점에서 굉장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고요. 그 대법원에 가보면 말이죠. DK 여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대법원에 그것이 있는 이유는 한쪽에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저울처럼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법원에 맡긴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법원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을 위한 사법부, 그리고 소영웅주의를 추진하는 사법부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저도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상고법원이 무엇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했는가. 앞서서 이제 이게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어떤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 헌법 제101조 제2항에는 법원은 대법원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헌법에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심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고법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고등법원이라고 있죠. 그 사이에 2심 끝난 다음에 상고심을 전담으로 하는 하나의 법원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입니다. 상고라고 하는 것은 3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최고법원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3심은 대법원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상고법원에 맡겨가지고 대법원은 정책법원화 돼가지고 큰 사건만 맡고 상고법원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는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적체가 되고 감당할 수 없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인력풀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대법관을 늘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제시한 것이 이제 대한변협 입장이고 많은 어떤 법조인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싫은 거예요? 대법관 수를 늘리면 위상이 격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법원의 위상이 격화된다고 보는 거죠. 헌재는 지금 9명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지금 14명인데 그것도 불만인데
대법관 수가 20, 30명 되면 본인의 의상이 대법관의 의상이 격화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위상이 격화된다 그렇죠.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고 상고법원을 만들면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고위 법관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말이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연적 발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국민은 사심을 하게 되면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사심이 되는 것이고 상고법원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던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대법원은 이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립시키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은 맞춤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국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청와대 여기에 이제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위상이 격화된다.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저도 이 문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런 일을 획책할 수 있었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길래 그렇게 그렇게 그냥 목숨 걸고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 문건을 보면은 거의 이 절체절명의 사안이라고까지 그렇죠. 나와요. 그렇죠. 법원 행정처에서요. 예. 그럴 만한 사안이었냐. 그러니까 그분들의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우리들하고는 판이하다라는 생각밖에 는 들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판사, 우리가 있는 법원에서의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 그러니까 뭐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위법 사실을 판단해 주면서 우리 국가를 법치주의 각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 아니에요? 예. 근데 그분들의 일부 소수가 이렇게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늘리고 기득권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품어왔던 권위주의적 이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했다는 자체가 참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이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법원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습니까? 고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 예. 또 과거에 이제 뭐 유명한 일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글귀를 자꾸만 또 석궁 사건도 막 기억이 나고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번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허탈감도 주고요. 참담함도 주고 그럼 우리가 누굴 의지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까지 들게 하는 이번에 사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참담함과 허탈감을 줬던 가장 큰 대목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들의 위상이나 권위주의적인 것은 유지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어떻게 이거는 보셨습니까? 지금 아주 그 사람들의 이 대법원의 관계자들의 지금 생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대체 상고법원이 뭐길래 이런 의문을 한번 품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도입돼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법원이 너무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보면은 30만 해도 원래는 그 신금마다 착수금과 성공부수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까지 가고 아무리 빨라도 몇 년씩 이렇게 재판이 갑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경제적 비용과 어떤 그 시간적 비용과 그다음에 소모적 어떤 정신적 비용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을 받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왜 그럼 상고법원이라는 걸 이렇게 하느냐.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엘리트주의에 물든 거예요. 엘리트주의.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국민들이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이기적 발상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내 재판만은 대법원에서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다른 거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고등법원까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뭐예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보다 민주적으로 형성된 그런 곳이고 그래서 대법원에 다양화라는 거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판사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대법원이야말로 객관적일 것이다. 내 그 기본권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하는
최후의 인권 보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상고법원은 누굽니까? 그냥 판사들, 공부 잘하는 판사들, 임명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엘리트주의,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감히 태클을 걸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기적 존재다 그 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그 조선시대 그 성리학을 끌고 나왔던 사대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백성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 뭐 공자맹자 경전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우민이라 그랬거든요. 우매하다 이거. 자기네들은 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글귀가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 그런 글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아주 초엘리트주의적인 이 국민 주권 시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러한 초엘리트주의적 사고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법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법원의 역사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대한민국 법원의 역사는 어땠느냐. 예. 과거 이 민주화의 역사와 대한민국 법원의 역사는 어떻게 편차를 보였냐는 측면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후에는 뭐 재심이 돼서 무죄가 되는 사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군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과연 법원은 무엇을 했느냐? 권력에 순응했느냐? 권력에 협조했느냐? 권력과 함께 갔느냐? 권력에 굴종했느냐?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과거의 이런 역사 속에서 그럼 법원은 무엇을 했냐라는 측면이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개혁했느냐. 예. 그런 이제 우리가 치욕적인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권력기구라든 권력기관에서. 그럼 법원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측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건에 보면은 상당히 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권력의 방향, 정치의 방향, 여론의 방향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게 나와요. 예. 그런 부분들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들로 추정하면은 그럼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의 법원은 그런 식으로 흘러온 것이 아니냐. 사법적인, 법적인 판단보다도 어떤 그런 여론의 추이 아니면 뭐 정치권의 추이, 권력의 추이 이런 부분들의 법원이 굉장히 민감하게 하면서 판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들게 하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럼요. 이게 예, 예. 싸잡아서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개탄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고법원이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든지 국민을 설득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대한변협도 우리를 갖다 고립시켰거든요. 압박하고 그러지 말고 대한변협하고 공청회를 같이 한다든지 공정하게. 예,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국민을 지금 이적이라고 본다는 거는 반국민 주권주의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법원은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기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자신들은 국민과는 관계 없는 것처럼 자신 조직만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조직을 위해서 자기 조직이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보면서 뭐 지금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면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이건 좀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해도 놀라운 일인데 법원에서 검찰을 갖다 법무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걸 활성화시켜주겠다. 더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거래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아서. 예, 지금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데 예. 앞서 이제 뭐 공정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걸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뒤에서 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작을 하려고 했던 정황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국회도 로비를 하려고 했고 청와대도 로비를 하려고 했고 그렇죠. 하다못해 이제 언론사까지 이제 뭐 이런 사설이나 뭐 이런 평론을 주관하는 뭐 감독관들을 좀 이런 식으로 좀 조장을 해서 분위기를 기류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먼저 이제 청와대를 좀 본다면 당시에 이제 이정현 의원을 찾아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좀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도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화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예. 뭐 이정현 의원을 통한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영장제도 개혁과 상고법원 뭐 빅딜도 시도를 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상고법원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일단 정부 여당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리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결국 대통령 중심제 국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 지시가 중요하단 말이죠. 결국은 그랬을 때 그런 빅딜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고법원을 만들면은 그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을 주겠다. 내가 다 하는 거 아니다. 예. 그리고 이 상고법원과 대법원과의 이제 그 판결 부분에 뭐 법원에 다루는 유형도 나눠지지 않겠어요, 실제로? 네. 그럼 대법원에서는 아주 민감한 사건, 뭐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가 이 정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상고법원을 믿기로 해서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예. 이거는 참 진짜 참 우리 최근에 하여튼 여러 가지 놀랄 만한 사건이 계속 생기는데 진짜 놀랄 만한 사건인 것이죠.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법 앞에 우리가 다 순응하고 재판부의 판결에 우리가 따르는 것은 뭐냐면 그 법이 우리 국민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약자를 보호해 주고 일반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이 법을 집행하고 법의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어떻게 했냐 이거는 그 최고 통치권자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거래를 했다. 정치적 거래를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 법원 행정처가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법조계에 예. 있는 분들한테 이 정도로 진짜 정보기관화하고 그러니까 거의 첩보부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 국회의원별로 찬성, 약한 찬성, 반대 이렇게 해서 그 의원별로 공약법을 정리해서 로비를 시도한 그렇죠. 정황도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의원들도 여러 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한두 명이 아니고요. 뭐 여기서 일일이 거론 안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어떤 의원한테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법사위라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상고법원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법사위에 전해철 의원이 야당 간사였습니다. 당시에. 그럼 전해철 의원이 이제 상고법원을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병헌 의원을 통해 가지고 전해철 의원을 이제 설득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수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역구 현안을 챙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대구법원에 뭐 법원이 낡았으니까 새 청사를 뭐 지어주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많은 전략. 또 하나는 뭐냐면 인척을 동원합니다. 친인척을 동원해 가지고 A 판사하고 누구하고 이제 인척 관계다. 그럼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얘기할 때 하나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 있는 거는 상고법원을 안 하고 그건 대법원에서 하겠다. 심지어 그것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고법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심 있는 그런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안 하고 대법원에서 하겠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거죠. 예. 앞서도 이제 법원과 관련된 거래 정황 좀 짚어주셨는데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그리고 체포 전치주의 도입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국민들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장주의가 원칙입니다. 예.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외가 긴급 체포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48시간 이내에만 할 수 있는 예. 이런 식으로 영장주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이거를 검찰에서는 이제 체포를 쉽게 하려고 그러고 구속을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법원에서 그걸 태클을 걸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예. 상고법원을. 그래서 상고법원을 주면 너희들이 주면 우리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체포를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거를 이제 거래 하나의 빅딜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치밀한 날 좀 보여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각 언론사에 출연하는 그 패널들, 그러니까 이제 강 변호사님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이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출연해서 여러 가지 시사평론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과 또 성향, 이분들이 어디 출연하는가도 쫙 분류를 다 해서 언론사 이름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 법원 행정처에서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에 계신 분들이 저는 그 판사들만 있는 것인지 법조계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전문가들도 어떻게 구해서 한 것인지 예. 그건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사의 성향 분석 또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향 분석 이거는 간단치가 않은 작업입니다. 굉장히 실제로. 디테일하더라고요. 진보, 그렇죠. 성향 뭐 이렇게 예. 하면서 분류를 해놨는데. 그 뭐 정당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예. 예를 들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든다면 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간에 그러한 정도 일을 법원 행정처가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결국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고법원들을 관철시키고 또 어떤 모 신문사하고는 실제로 뭐 신문사에서는 완전히 뭐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거래 빅딜서까지 이제 나왔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진짜 놀랄만한 노자가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인지 아니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어떤 그 정보부들로서의 법원 행정처가 역할을 한 것인지 예. 그리고 법원의 위상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것인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 또 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또 겉으로는 또 위장 같은 걸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만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거나 언론에서 얘기하면 왜 상권 분립을 훼손하느냐 이렇게 또 항의도 했을 거라고 분명히요. 겉으로는요. 그러나 이 내실적으로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향후에 지금 이제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법원의 그런 양심적인 판사들이 굉장히 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라는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사실 오늘 공개된 이 내용들이 재판 거래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로비 정황들이 좀 구체적으로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좀 면피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저희 좀 공개됐었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소송이나 일본인 강제징용 관련 피해 소송 이런 부분은 사실 별도로 발견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원행정처의 이런 공개에 대해서 좀 면피용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뒤로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여론 그다음에 또 검찰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나머지 문건 196건인데요. 그중에서도 3건은 뺐습니다. 이탄희 판사, 차성한 판사 사건하고 20대 국회의원 고 전략 이거 빼고 193건입니다. 요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마지못해 한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원래 특조단이 특별조사단이 갖고 있던 그런 문건 410건 중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나머지를 뭐가 있냐면 저번에 임 차장한테 법원 행정차장에서 나온 USB가 있습니다. 있었죠. 거기에 사실은 여기 들어있지 않은 더 민감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도 사실은 그 USB만 지금 아는 거지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을 지금 검찰에서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 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이걸 공개했다고도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그런 어떤 문건이라든지 그런 정황들이 사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그것을 이제 의심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제 요것들이 지금 상고법원 입법 전략이라고 하지만 이것과 지금 여러 가지 재판 농단이라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사건들, 지금 KTX라든지 강제징용 사건, 위안부 사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면접 압박 방안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대한면접에 대해서는 압박하기 위해서 형사 성공 보수라고 하는 것을 무효화시킨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이 연관돼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대한면접에서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재판 농단의 실체는 아직 의혹이다. 물론 밝혀지진 않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위안부 할머니들 소송권은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지금 언론에 나온 것 같이 진짜 거래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을 저렇게 홀딩 시켰다라는 측면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민족적인 문제란 말이죠, 쉽죠.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이런 일을 자행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외에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데 또 다른 사건들이 또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공개되지 않은 문건 다 국민 앞에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실 떨어질 만큼 더 떨어질 것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들 만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를 어쨌든 회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그렇고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관련자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처벌해야 됩니다.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번 지금 재판농단이 있는지 그거를 좀 밝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법부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형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사법농단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법부의 조직이라든지 이것들을 혁신해야 됩니다. 지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원행정처하고 대법원의 유착관계가 지금 드러난 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법원행정처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된다. 바깥으로 이제 내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적 청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시 말해서 어떤 청와대라든지 이런 줄 섰던 사람들 그런 식으로 묵묵히 판결한 사람들을 우대하고 법원 행정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거기에 맞는 그런 인사권도 또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검처럼 특별사법부 이걸 전담할 수 있는 특별사법부가 필요하다. 재판을 관할할 수 있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 실제로 진짜 필요한 게 특검이다. 이런 얘기들이 여론이 이제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영장을 기각했다라든가 검찰에 협조를 안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셀프 개혁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특별법을 지금 발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건데 특별재판소라는 사실상 현재 법원으로 봐서 치욕적인 것이죠. 과거 그렇죠. 일제시대 반민특위인데 그 당시에 특별재판소 왜 만들어지냐면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법관들이 다시 복귀하니까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일제 그 협력자들을 부역자를 재판할 수 있겠냐.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다는 거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검토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필요한 것이고 전방위적인 국회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면서 좀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누가 법 앞에 수능을 하고 누가 법의 판단과 판결에 대해서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새로운 어떤 전방위적인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돼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일단 국민한테 또 부담을 안겨줬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문건 공개와 관련된 이야기 좀 살펴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